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EBS 장재혁입니다.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2부에서는 우리 남아있는 문법 문제 2문제와 독서 2세트를 같이 또 해결해 볼까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문법 남아있는 2문제가요. 여러분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이 문법 혹은 언어 파트를 공부해 나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문제입니다. 남아있는 2문제가 그렇고요. 그럼 독서 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왜 2023 수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전에 비해서 국어가 쉽게 출제됐다고는 하지만 킬러 문항은 어디까지나 독서 파트였죠. 그래서 독서를 제대로 정복해내느냐, 적응력을 길러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요번에 봤던 11월 학력평가가 이 독서 파트에서도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야기도 제가 2부에서 같이 곁들여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문법 2문제 과연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가 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가 보도록 할 텐데요.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문법 언어를 공부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출제 요소 때문에 그래요. 의문 변동에 대한 문제죠. 이 의문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진짜 많이 풀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언제 출제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근데 이 의문 변동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학습 활동지 형식으로 나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유의미하고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접근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료가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 자료의 의문 변동 양상을 명확하게 분석해 준 다음에 학습 활동지에다가 적용시키면 된다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할 것이냐? 학습 자료 기억, 니은, 디귿에 나와 있는 사례들 각각 어떤 의문 변동인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목화솜이라고 되어 있어. 이 목화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문 변동 여러분 뭡니까? 그렇지. 의문 변동 확인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음절 받침 기억, 두 번째 음절 첫 소리 히읗 어떻게 거센 소리로 바뀌었다. 거센 소리 되기 축약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니은 흑덩이 볼게요. 흑덩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첫 번째 음절의 겹받침 중에서 리을이 탈락,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고요. 자단이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음절 받침 남아있는 기억이 두 번째 음절 첫 소리를 어떻게? 된 소리로 바꾼 거죠. 된 소리 되기. 그 다음에 디귿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음운 변동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순서가 중요해. 세 번째 음절 첫 소리로 니은이 첨가되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첨가된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두 번째 음절의 받침이 기억이 어떻게? 비음으로 교체되었다. 비음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잘 해준다면 밑에는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적용하다가 물론 실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질문 하나하나 볼게요. 두 개의 의문 중 하나의 의문이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는가? 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탈락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자, 기억, 니은, 디귿 과연 탈락이 일어났는가? 기억은 우리 거센 소리 되기 축약만 일어났죠? 탈락 안 일어났어. X 맞고. 니은 같은 경우는 자음군 단수나 탈락 일어났습니다. 동그라미 맞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니은 첨과 비음화 즉 교체만 일어났지 탈락은 없다고. 잘못됐네. A 답될 수 없고. 두 번째 질문, 기존에 있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는가?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기억에서는 축약만 일어났지? X 맞고. 니은에서는 교체 된 소리 되기 일어났네. 디귿에서는 교체가 뭐가 일어났습니까? 비음화가 일어났죠? X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표시해야 되겠네. B도 답될 수 없다. 세 번째 질문,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으로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났는가?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으로 합쳐진다. 뭐야? 축약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기억 같은 경우는 거센 소리 되기 일어났습니다. 동그라미. 니은 같은 경우는 축약 없어요. X. 디귿 같은 경우도 축약 없어요. X. 답은 몇 번? 3번 C. 그 다음 네 번째 질문. 원래 없던 의문이 새로 더해지는 현상이 일어났는가? 첨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에선 거센 소리 되기만 일어났잖아. 첨가 없다고. 니은 같은 경우는 자음군 단수나 탈락, 된 소리 되기 교체만 일어났습니다. 첨가 없어요. X. 디귿 같은 경우는 니은 첨가 일어났죠? 동그라미. D는 답될 수 없다는 거. 자, 마지막 5번. 5번이 아니죠. 다섯 번째 질문. 의문 변동이 총 2번 일어났는가? 여러분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에는 2번이 일어났죠. 의문 변동이 2번,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 단수나 일어났고 된 소리 되기, 디귿 같은 경우에는 니은 첨과 비음화 일어났다.
요거 동그라미로 바뀌어야 될 거고, 기억 같은 경우엔 거센 소리 되게만 일어났으니까 X라고 바뀌어야 되겠죠. 따라서 올바른 걸 고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몇 번을 골라야 되는 거야? 3번 선지 C를 골라줘야 되는 거야. 자, 지금 보는 것처럼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음운 변동 언제든 출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럼 도대체 15번 문제는 왜 선생님 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15번 문제는요, 사실 굉장히 전형적인 유형이죠. 우리 친구들 국어의 역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전형적인 유형, 보기 1 나와서 중세국어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줍니다. 보기 2에 뭐가 나오는 거야? 실제 자료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보기 1에 나와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선택지의 구성을 보면서 출제자가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선택지의 구성 양상을 봐봐. 선택지에서는 다 어떻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 선택지에서 여러분에게 판단해봐라라고 하는 것은 보기 2에 나와 있는 자료의 시제를 판단해 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보기 1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느냐? 보기 1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시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찾아내주면 되는 거야. 그게 이 문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아셨죠? 문제 자체에 접근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보기 1 볼게요.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뭘 썼대? 선어말 어미를 썼다라고 이야기해. 자, 우리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죠. 과거 시제를 표현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느냐? 동사와 형용사 모두 더를 사용했다. 선어말 어미 더를 썼다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동사의 경우에는 아무런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기도 했다. 즉 과거 시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가 있느냐, 동사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과거 시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면 돼. 그 다음 이번에 현재 시제. 현재 시제를 표현할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동사의 경우에는 아래아를 써서 나라고 하는 형태의 선어말 어미를 썼고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럼 현재 시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해당되는 단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확인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때 쓰인 선어말 어미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어떤 형태인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 미래 시제.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동사와 형용사인 경우에 모두 리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활용을 했대.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우리 각각의 시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선어말 어미가 쓰였느냐, 그 다음에 해당되는 단어의 품사를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게 이 문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일단 보기 1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 2로 넘어가면서 확인한 내용 바탕으로 실제 적용해 보면 되는 거야. 가보도록 합시다. 바로 선택지 읽고 그 다음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택지를 딱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기억을 보니 동사의 경우 리를 사용하여서 미래 시제를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줄 들어가 있는 부분 보세요. 현대어는 뭐냐면 말하겠다로 풀이가 되고 있어. 그러면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 품사로 따지면 동사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중세국어식의 표현된 양상을 보니까 뭐가 있니? 리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썼다. 그 다음에 동사다라고 하게 되면 동사, 형용사 모두 미래 시제 때 뭐를? 리를 썼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따라서 미래 시제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현대어 풀이를 보면서 현대어 풀이에 들어가 있는 선어말 어미로도 확인할 수가 있지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중세국어 자료를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시제를 판단할 수 있는 걸 묻고 있는 문제니까. 자, 그럼 니은도 한번 볼게요. 니은을 보니까 동사의 경우 나라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현재 시제를 표현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밑줄 여기 들어가 있고, 현대어 풀이를 보니까 내가 물어본다 할 때 그 묻다가 되겠죠. 묻다 같은 경우는 품사로 따지면 동사라는 거 알 수가 있다. 동사인데 뭘 썼니? 지금 보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형태의 선어말 어미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보기 1에 비추어 봤을 때 시제로 따지면 뭐가 된다? 현재 시제가 된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도 한번 볼게요. 디귿을 보니까 형용사의 경우 아무런 선어말 어미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뭐를? 현재 시제를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밑줄 여기. 현대어 풀이 보니까 어여쁘다, 불쌍하다라는 의미로 중세국어 시기에 쓰였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품사로 따지게 되면 형용사라는 거 알 수가 있다. 우리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는 뭐가 있었어요? 시제 무관하게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더,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동사의 경우긴 하지만 나를 썼고요. 그 다음 미래 시제 같은 경우는 리를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밑줄 들어가 있는 중세국어 자료에서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선어말 어미 없다고. 형용사, 선어말 어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제는 뭐로 판단한다? 현재 시제로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다음 4번 리을을 보니까 형용사의 경우 더를 사용하여서 과거 시제를 표현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밑줄 여기. 현대어 풀이 울지 않으니가 없다라고 하는 형용사. 형용사인데 뭐를 확인할 수 있어요? 더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기 1에서 더가 쓰였다. 형용사다라고 하게 되면 시제는 언제? 과거 시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번 적절. 그 다음 마지막이죠. 5번이 문제가 되겠죠. 5번 미음을 보니까 동사의 경우 아무런 선어말 어미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거 시제를 표현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밑줄. 현대어 풀이 이거야. 현대어 풀이 요거라고 봤을 때 갔느냐, 기본적인 형태 가다의 가. 근데 지금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요걸 분석해낼 수 있어야 돼. 자,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더가 있고 니은다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개념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 현대어 풀이를 봐봐. 현대어 풀이에서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인데 주어가 2인칭 주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중세국어 시기에 의문형 종결어미 굉장히 독특한 양상이 있었어. 2인칭 주어가 쓰였을 때는 의문형 종결어미로 뭐가 오고 됐다? 그렇지. 니은 다가 의문형 종결어미로 오곤 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더는 그럼 뭐가 될까? 선어말 어미가 될 거야.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미음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동사 가다인데 아무런 선어말 어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선어말 어미 뭐가 쓰였다? 더가 쓰였고 그 뒤에 2인칭 주어일 때의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여서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지금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형식으로 뭐를 했다? 방식으로 과거 시를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뭘 썼다? 더를 사용해서 과거 시제를 표현하려고 했구나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면 몇 번 선지를 골라줘야 된다? 5번 선지를 골라줘야 된다.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보기 1이라고 하는 자료, 그 다음에 개념들, 그 다음에 실제로 개념들을 활용해서 중세국어 시기의 표현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답은 어떻게 노출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문법 파트 마무리하고요. 16에서 21번 문제의 독서 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 11월 학력평가 독서 지문이 왜 유의미하다,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여러분의 독서 실력을 길러나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 같다 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복합 지문이라고 하는, 우리 주제가 복합대에 연결되어 있는 가나 지문 세트가 나왔죠. 이 가나 지문 세트가 나왔는데 이 가나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있지, 요 비문학 지문, 요 독서 지문의 내용이 진짜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반복되는 주제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플라톤, 그 다음에 들레즈, 그 다음에 우리 나 지문에 나오게 되는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철학자들, 그리고 이들이 바라보는 예술에 대한 시각, 이걸 물어보는 문제 지문이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자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평상시 학교에서 시험을 풀면서 공부를 하면서 비문학 지문 나왔다, 독서 지문 나왔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문제 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풀어봤던 지문 같은 경우에 아,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일종의 배경지식처럼 머릿속에 쌓아나가는 거야. 쌓아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알고 있는 혹은 한 번쯤은 접했던 주제 영역이 나올 거고, 그럼 분명히 전혀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서 내용을 가지고 독해라는 거랑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내용을 가지고서 독해라는 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 지문은 진짜 내용 측면에서 봤을 때 자주 반복되니까 우리 친구들 좀 꼼꼼하게 기억한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식처럼 가보도록 합시다. 가지문에서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술은 재현의 기술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누가 말했냐면 플라톤이야. 우린 플라톤의 말에 인용된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플라톤의 시각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예술은 무가치한 것,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누가 되는 거야? 플라톤이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 그리고 플라톤은요, 세계를 둘로 나눴대. 가지적 세계라고 하는 것과 가시적 세계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했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감이 오죠. 이 두 가지를 뭐 해야 된다? 비교해야 된다. 이게 머릿속으로 탁 떠올라야 돼. 자, 그럼 비교해서 그 특징, 플라톤이 뭐라고 정의 내렸는지 보도록 할게요. 플라톤에게 먼저 가지적 세계. 가지적 세계는 우리의 지성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야.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만 접근할 수 있고 지성으로만 알아낼 수 있는 세계가 바로 가지적 세계고요. 여기는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어요. 이 본질이 뭐가 되느냐? 에이도스. 에이도스라고 하는 본질이 있는 세계야. 그리고 그 본질을 우리는 뭐를 통해서만? 지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반면에 가시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가지적 세계와는 다르죠. 지성이 아니라 뭐로? 우리의 눈으로 지각이 가능한 현실 세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세계는 가지적 세계를 모방하여서 재현한 환상이자 이미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머릿속에 여러분 일단 크게 구조 정리. 가지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시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여긴 지성으로만, 여긴 눈으로 볼 수 있다. 가지적 세계에는 본질, 변하지 않는 에이도스가 실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가시적 세계에는 본질을 뭐 한 거야? 모방한 것들이 존재하는 곳. 이곳이 바로 가시적 세계구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된다? 플라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기본 틀에다가 이제 나오는 정보들을 계속 얹어갈 겁니다. 자, 이어지는 단락.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플라톤은 여러분 이제 용어 잘 봐야 돼요. 가지적 세계가 아니라 가시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시적 세계, 아까 본질을 모방한 것들이 존재하는 곳이죠. 가시적 세계의 사물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에이돌론이라고 이야기했대. 즉, 요 세계에 있는 것이 에이돌론. 자, 이 에이돌론이라고 부르고, 에이돌론을 에이도스의 성질, 즉 아까 실제, 본질이죠. 가지적 세계에 존재하는 거. 이 성질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서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구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다시 둘로 나뉘는 거야. 에이콘과 판타스마.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에이콘은 도대체 뭐고 판타스마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둘 다 에이돌론, 따라서 가지적 세계를 어떻게 한 거야? 모방한 것에 그치는 건데, 이 모방한 것을 다시 또 둘로 나눴다가 핵심이 되는 거야. 가보도록 합시다. 에이콘은 일단 뭐냐면요, 에이콘은 사물을 만드는 주체가 건축가, 장인처럼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에이도스의 성질을 가능한 정확하게 재현한 좋은 이미지, 이것을 뭐라고? 에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모방이긴 모방이긴 한데, 재현이긴 재현이긴 한데 그래도 좋은 거,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이게 에이콘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판타스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은 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하여 재현한 나쁜 이미지, 이게 바로 판타스마가 돼요. 자, 앞서 우리 에이도스는 어디에? 가지적 세계에 있는 거였지. 눈으로 볼 수 없고 지성으로만 알 수 있다고. 지성으로만 알 수 있는 에이도스를 재현한 좋은 이미지가 에이콘이 되는 거고, 반면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모방한 게 뭐가 돼? 판타스마가 되고, 이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즉, 모방한 것을 다시 모방한 사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실제는 뭐였어? 눈으로 안 보인다? 지성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였어. 이걸 모방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에이콘. 에이콘은 어디에 존재해? 가시적 세계에 존재해. 가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이걸 또 눈으로 보고만 모방한 게 뭐가 되는 거야? 판타스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본의 사본, 모방의 모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은요, 판타스마를 에이도스의 성질이 없는 가짜, 사이비라는 의미로 뭐라고 불렀냐면, 중요합니다. 용어, 시뮬라크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모든 에이돌론을 다 시뮬라크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에이돌론 중에서 뭐만? 판타스마만 시뮬라크르로 불렀다라는 걸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술이 시뮬라크르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봤죠? 예술은 뭐다?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플라톤이 되는 거야.
플라톤은 특히 화가가 실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들이 실제라고 믿도록 기만하는 사이비 기술이며, 이러한 기술로 그려진 작품은 본질에서 멀어진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구체적으로 예술 중에서도 회화가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약간 이런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회화, 그림이라고 하죠. 그림의 대표적인 거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건 풍경화잖아, 풍경화. 풍경화는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그린 거지.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그린다.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건 의미 없는 거, 무가치한 거야. 사유만으로, 머릿속으로만으로, 우리의 이성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에이도스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또 모방을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무가치해 라면서 회화를 특히 폄하했던 게 바로 누구다? 플라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라톤의 시각이 정말 많이 여러분 앞으로 반복해서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 전개, 하지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전환되면서 또 다른 학자가 등장하게 되죠. 반플라톤주의라고 이야기하네.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감 잡을 수 있어. 플라톤주의가 아니라 반플라톤주의라고 하게 되면 이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어느 정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들레즈는 예술이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하진 않았겠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가볼게요. 플라톤이 원본의 성질을 재현한 정도에 따라서 원본이 있고요, 사본이 있고요, 시뮬라크루로 위계적인 질서를 부여했죠. 원본이 제일 좋은 거야. 그나마 사본 같은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질 좋은 재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시뮬라크루 같은 경우에는 의미 없어, 무가치라고 주장한 사람이 플라톤이지. 그래서 위계적 질서를 부여한 거야. 이 위계적 질서를 부여한 것을 둘레즈는 지적했습니다. 에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플라톤식 사유에는 주체가 이성을 통해서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뭐가 담겨 있다?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 예술을 판단하는 사람이 그 예술에 대해서 이건 무가치해 라고 판단해버린다는 거죠. 재단하는 폭력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누가? 들레즈는 비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플라톤은 원본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들어서 진짜 유사와 가짜 유사를 구분지었어요. 진짜 유사는 굳이 이야기하면 사본이 될 거고, 가짜 유사는 뭐가 될까요? 시뮬라크가 되겠죠. 그러면서 시뮬라크르만은 무가치한 것으로 폐기했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가 된다? 들레즈가 된다. 그래서 들레즈를 반플라톤주의자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들레즈의 주장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자. 들레즈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시뮬라크르가 모방을 거듭하면서 본질에서 멀어진 가짜라고 주장했어요. 누가? 여기까지는 플라톤이 주장. 하지만 들레즈가 주장한 바는 당연히 다르겠죠. 들레즈는 사물 그 자체라고 주장을 했어요. 즉 시뮬라크르는 가짜가 아니라 시뮬라크르 자체가 사물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왜 그렇게 주장했느냐? 들레즈에 의하면 시뮬라크르는 주체 판단과 상관없이 독립적 존재야. 주체가 에이 저건 무가치해 라고 판단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한 것이 바로 시뮬라크르라는 것이고, 원본과 사본의 시뮬라크르에 대한 우위를 부정하는 역동적인 힘이 있다. 플라톤은 원본이 제일 좋아, 사본은 그래도 가치 있어. 반면에 시뮬라크르는 가치 없어. 하지만 들레즈는 시뮬라크르 자체가 원본, 그 다음에 사본, 이것의 우위,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존재다. 이게 바로 시뮬라크르라고 이야기한 거야. 자,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모방이라고 하는 반복에서 나온다는 거죠. 반복을 통해서 실현되게 되는데 시뮬라크르를 반복해서 생성합니다. 즉 수많은 모방, 재현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근데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죠. 재현할 때마다 약간의 차이들은 발생하게 될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시뮬라크르가 실제로서 지닌 의미 그 자체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우리가 뭔가를 보면서 재현해냈어요. 재현해냈을 때 그 무언가와 재현된 것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겠지. 그 차이가 재현된 것, 즉 시뮬라크르가 갖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 또 누군가가 재현을 했어요. 차이가 있을 거야. 그 차이가 바로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야. 이렇듯 시뮬라크르를 긍정하는 들레즈에 의하면 예술의 목표는 예술가가 플라톤식 사유에서 벗어나, 즉 얼마나 원본과 똑같냐, 우위가 있다 이런 걸 벗어나서 일상적인 반복에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예술 작품을 생성해내는 것, 이게 바로 예술의 목표. 왜냐하면 그것이 예술이 주체의 판단에 의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 폐기되지 않고요, 존재 가치를 보존하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들레즈가 말한 바가 인용되어 있죠.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뭐라고? 반복할 뿐이다.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차이를 생성해내고 그 차이를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예술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들레즈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친구들 이 들레즈의 의견이
주장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럼 들레즈는 예술을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판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지. 반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끊임없이 뭐가 그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들레즈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나침으로 넘어가면서 가지문과 어떤 점에서 엮여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철학자, 이번에 누가 나오냐면 장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보드리아르. 자, 그럼 보드리아르는 역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한 세트로 엮여 있을 겁니다. 예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현대사회는 미디어와 광고가 생산하는 복제 이미지들로 만들어진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보드리아르에 의하면 플라톤 이래 원본과 이미지의 경계가 분명했던 서구 근대 사회에서는 복제 이미지가 단순한 복사물, 원본의 가치를 탐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실제보다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들레즈가 이야기한 것도 조금 안 맞죠. 왜냐하면 들레즈는 반복을 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사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쇄기술, 표현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차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본들이 혹은 계속된 반복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거기에 누가 꽂힌 거냐면 보드리아르가 꽂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드리아르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더 우월한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본 거야. 그런 의미에서 그는요, 현대사회 이미지를 뭐라고 봤냐면 의미 정의 초과실제라고 봤습니다. 초과실제는 뭐냐? 바로 보드리아르가 말한 시뮬라크르, 이게 바로 초과실제가 돼요.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 사실보다 현실처럼 믿는 영화 속 이미지나 실제한다고 믿는 상품 광고 속 캐릭터 등을요, 그 예로 들었어요. 자, 실제로 영화 속의 이미지가 사실과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 영화 속 이미지가 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초과실제가 된다. 그 다음에 캐릭터 같은 것들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실제한다고 믿는 거지. 실제한다고 믿고 사람들이 그게 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다? 초과실제가 된다라고 본 사람, 이 사람이 보드리아르입니다. 자, 보드리아르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시뮬라크르가 산출되는 과정을 시뮬라시옹 현상이라고 불렀답니다. 시뮬라시옹 현상을 통해서 보드리아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실제가 사라져버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끊임없이 모방하고 끊임없이 재현되는 과정에서 뭐가 원본, 즉 실제가 없어져 버린다고 주장한 거야. 왜 그렇게 주장을 했느냐? 시뮬라시옹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는요, 시뮬라크르, 재현된 것이 그 자체로서 실제를 대신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가 사라진다라고 본 거죠. 우리가 실제보다 시뮬라크르를 더 실제라고 믿게 됩니다. 그것이 사물의 본질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모든 영역이 내파하여서 사라진다. 즉 모든 실제가 사라진다. 실제를 대신한다. 다 같은 의미, 내파하여 사라지게 되는 거. 내파라고 하는 건 무한히 증식하여서 재생산된 시뮬라크르가 원래 실제를 지시하던 기능과 가치를 잃어버려서 실제와 재생산된 시뮬라크르 사이에 경계가 붕괴되는 것, 이것을 내파라고 본 겁니다. 이걸 바로 누가? 보드리아르가 주장한 거야. 그래서 모든 실제는 사라져버려.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재생산된 것들이 실제를 대신해버리게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보드리아르. 그래서 보드리아르는요, 시뮬라시옹 현상의 예로 쥐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만화 주인공 미키마우스를 든대요. 미키마우스는 다양한 미디어에서 반복되면서 쥐를 지시하던 기능과 가치가 사라졌고요. 사실상 쥐와 별개의 존재가 되었어. 다시 말해서 실제 쥐와 미키마우스의 경계는 붕괴되었고요. 미키마우스는 모델이었던 실제 쥐보다 오히려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초과실제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원래 쥐라고 하게 되면 뭔가 병균을 옮기고 다니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는데, 미키마우스 하게 되면 그 쥐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미키마우스 하게 되면 그 귀엽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다란 이미지로 자리 잡는다는 점에서 실제 쥐보다 우월한 초과실제가 된 예로 보드리아르가 제시한 겁니다. 자, 이러한 시뮬라시옹 현상은 오늘날 우리 문화 현상에서도 지속되고 있고요. 예술의 영역까지도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예술의 영역까지 시뮬라시옹, 이 초과실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보드리아르는 오늘날 예술 작품이 시뮬라시옹 현상에 의해서
도처에서 증식하면서 예술이 가지고 있던 미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일상적 사물에 가까워지고요. 일상적 사물은 예술에 가까워지면서 미적인 것은 비미적인 것들과 변별성을 잇고 내파되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게 되면 머릿속에 갖는 이미지들이 과거엔 있었죠. 예술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평범하지 않은 거, 뭔가 딱 보게 됐을 때 뒤에서 뭔가 풍기는 이제 분위기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고 뭔가 신비한 분위기를 풍겨냈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오늘날의 예술 작품은 일상적인 것들을 예술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보드리아에 의하면 예술가가 전시장에 깃발, 청소기, 식탁과 같은 일상적인 사물을 두고서요. 이것을 예술이라고 논해. 왜 병기 같은 것들이 예술 작품이라고 막 전시되는 경우도 있죠. 모든 것이 미학적인 것이 될 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게 되고 동시에 예술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그 자체를 부정하고 청산하게 된다. 원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일상적인 것들로 예술의 영역이 확대되게 되면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예술 고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예술 그 자체가 내파되어서 사라진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은 상태를 초미학이라고 부르면서 예술은 너무 많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고 역설했대요. 자, 지금 앞서 봤던 가지문에서는 둘레르가 이야기한 거 예술은 반복일 뿐이다 라고 한 선언이 등장했고요. 나지문에서는 보드리아르가 이야기한 예술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극도로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인용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나에 나와 있는 보드리아르가 주장한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드리아르는 뭘 주장했냐면 미적 가치가 예술의 영역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비판한 사람이야. 그럼 예술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일상적인 것들이 예술의 범주에 들어가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내파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보드리아르가 되는 거야. 따라서 보드리아르의 말 나는 그가 비판하고자 하는 바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보드리아르는 과거처럼 예술이라고 하는 건 일상과 분리된 전혀 다른 영역에서 뭔가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상태를 긍정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현실과 같이 예술의 영역이 붕괴되는 것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가와 나지문을 살피면서 예술을 바라보는 여러 학자들의 시각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가 갈 거야. 문제 가게 되면 16번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씩 볼게요. 1번. 가와 달리 나는요. 시뮬라크르가 지닌 오류를 증명하는 과정을 사고 실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자, 물론 가와 나에 시뮬라크르가 공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시뮬라크르가 지니고 있는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서 증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나에서는 시뮬라크르 그 다음에 예술이라는 걸 바라보는 보드리아르의 시각이 나와 있는 거니까. 2번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관점에서 파생된 예술관을 바탕으로 해서 시뮬라크르가 사라지는 현상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여러분 가에서는 시뮬라크르를 바라보는 플라톤과 들레즈의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지 나에서는 시뮬라크르가 예술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뭐가 사라지고 있다? 옳지 않고. 자, 3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철학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당 철학자의 시뮬라크르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특정 철학자 가에서는 플라톤과 들레즈, 나에서는 보드리아르. 따라서 답은 3번. 그다음에 4번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현대의 시뮬라크르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 언급되지 않죠. 자, 먼저 5번. 가와 나는 모두 시뮬라크르에 대한 다양한 예술관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새로운 예술관을 모색하고 있다. 여러분 새로운 예술관 안 나오지? 시뮬라크르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올바른 것은 몇 번? 3번 선지 고를 수 있습니다. 자, 17번으로 가볼게요. 가의 가지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였죠.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는 쫙 정보가 구조화돼서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지적 세계, 플라톤이 뭐라고 이야기했지? 지성으로만 인지할 수 있다. 불변하는 본질,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고요. 그 본질을 뭐라고 이름 붙였어? 에이도스라고 이름을 붙였어. 반면에 가시적인 세계는 가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뭐를? 이 에이도스라고 하는 것을 모방하여서 재현한 것들이 있는 세계가 바로 가시적 세계였죠. 그리고 이 가시적 세계에서 재현한 것들 에이돌론이라고 부르면서 다시
둘로 나눴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 갈게요. 가지적 세계는 지성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이다. 이거 어디에서 우리 첫 단락에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적절하다는 거 판단 가능. 2번 가시적 세계는 눈으로 지각 가능한 현실 세계이다. 가시라는 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첫 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얘도 맞는 이야기. 자, 3번 가시적 세계의 사물들은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가시적 세계의 사물들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에이돌론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에이돌론은 다시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구분된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를 했죠? 맞는 이야기. 자, 4번 가시적 세계는 가지적 세계를 모방한 환영에 불과한 세계이다. 첫 단락에 그대로 나오지. 가지적 세계에 있는 본질, 실제를 모방한 세계가 바로 가시적 세계가 된다. 자, 마지막 5번 가지적 세계에 있는 본질은 에이도스와 에이돌론으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가지적 세계에 있는 본질이 에이도스고 이걸 가시적 세계에서 모방한 게 에이돌론이고 에이돌론을 다시 둘로 나눈 것이 에이콘과 판타스마였죠.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몇 번? 5번으로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독특한 형식이죠. 세트 속의 세트 유형. 우리 분명히 16에서 21번 문제 세트를 크게 지문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고 있는데 18, 19번이 다시 자료를 통해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살펴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세트에서 18, 19번은 우리 친구들이 제일 힘겹게 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와 함께 꼼꼼하게 자료 1에 나와 있는 상황, 자료 2에 나와 있는 상황을 분석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야. 먼저 자료 1부터 봅시다. 음료회사로부터 캐릭터 제작을 의뢰받았어요. 의뢰받아서 A씨는요. 실제 상품이 있겠지. 근데 실제 상품을 여러분 실제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본질이구나. 이게 에이도스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니? 에이도스는 뭐야? 지성으로만.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에이도스가 아닌 겁니다. 실제 상품을 어떻게 했다? 베껴서 초안을 만들었어요. 그대로 베꼈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질 나쁜 재현이죠. 그대로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온 거니까. 눈으로 보이는 초안을 그려낸 후에 이걸 변형해서 다시 뭐를 만들었습니까? 첫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모방에 모방을 했습니다. 재현에 재현을 한 거예요. 음료회사는 이 첫 캐릭터에서 상품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대.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그 뭔가 만들어낸 게 가치 없어라고 이야기한 거야. 자, A는 첫 캐릭터를 의인화한 최종 캐릭터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음료회사는 최종 캐릭터를 담은 광고를 반복하여서 방영했대요. 이후 최종 캐릭터는 실제 설문조사에서 가장 영향력 인물로 선정되는 등 실제 상품보다 사랑받는 인기 캐릭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상품보다 뭐가? 모방에 모방, 재현에 재현을 한 것이 뭐 한 거예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뭐라고 부를 수가 있다? 모든 실제가 사라진 보드리아르의 생각과도 연결시켜 버릴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2로 가볼게요. 가구 장인이야, 장인. 가구 장인이라고 하게 되면 장인 플라톤은 뭐라고 평가를 했지? 지성을 통해서 에이도스에 있는 것을 굉장히 적절한 방법으로 재현해낼 수 있는 존재, 즉 에이콘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장인이니까. 그 장인이 만들어낸 에이콘은 그래도 질 좋은, 재현한 좋은 이미지다라고 평가를 한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 되는 거잖아. 자, 장인이 자신이 만든 의자야. 장인이 만든 의자니까 이 의자는 뭐가 될까? 이 의자는 에이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본떠서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인 의자 1이 예술성을 인정받아서 미술관에 전시됐습니다. 화가씨는요, 의자 1을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재현을 한 거야. 의자 2를 그렸어요. 1을 다시 변형해서 의자 3을 그렸어요. 재현의 재현. 그러자 B는요, 의자 1의 모델인 실제 의자, 누가? 자신이 만든 의자가 되겠죠. 자신이 만든 의자를 의자 0으로 정시했고요. 평론가들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원본이라고 극찬했답니다. 이후 예술가들이 깃발, 책상 등을 그대로 전시하고 예술을 논하는 현상이 각국 미술관에서 일어났다. 보드리아르가 이야기한 예술의 영역이 일상 사물까지 확대되어서 그 일상 사물이 다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보드리아르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좋아하지 않았죠. 비판한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문제.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정리한 것,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야. 먼저 자료 1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요. 기억부터 볼게요. 들레즈와 달리
플라톤은 A가 그린 첫 캐릭터를 모방을 거듭한 가짜로 여길 것이다. 일단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실제 상품이 있고 그 상품을 어떻게 했대? 그대로 베껴가지고 초안을 만들고 초안을 만든 것을 다시 어떻게 한 거야? 변형해서 첫 캐릭터를 만든 거야. 이건 변형의 변형, 모방의 모방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무가치의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1번 적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니은. 플라톤과 달리 들레즈는 초안, 첫 캐릭터, 최종 캐릭터 사이에 드러나는 차이를 실제로서 지닌 의미로 여길 것이다. 그렇지. 들레즈가 강하게 주장한 건 뭐였어요? 이렇게 재현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잖아. 그대로 베낀 것이고 그 다음 변형했고요. 변형한 거 바탕으로 다시 바꿨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되는 거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차이가 각각의 의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점이 플라톤과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적절. 자, 디귿 갑니다. 들레즈와 달리 보드리아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최종 캐릭터가 뭐를 실제를 대신한다고 여길 것이다. 그래서 최종 캐릭터가 실제 상품보다 어떻게 다 인기가 있고 막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보드리아르는 이렇게 실제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야 시뮬라시옹 현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기억할 겁니다. 디귿 적절. 자, 그 다음에 자료 2와 관련된 리을과 미음 볼게요. 자료 2. 보드리아르와 달리 플라톤은 의자 0이 실제보다 우월해졌다고 여길 것이다. 여러분, 의자 0은 결국은 뭡니까? 그 장인이 만들어낸 최초의 실제 만든 의자가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작품으로 출품해서 의자 0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근데 장인이 만들어낸 그 실제 의자라 할지라도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있는 가지적 세계에 있는 그 본질, 그 본질을 의미하는 요 실제보다 우월하다고 하진 않겠죠. 플라톤은 가장 우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가장 우월한 게 바로 에이도스, 즉 가지적 세계의 본질이 가장 위대한 게 되는 거야. 따라서 우월하다고 보지 않을 겁니다. 자, 맞아. 5번 갑니다. 플라톤과 달리 들레즈는 의자 3이 의자 1의 우위를 부정하는 힘이 있다고 여길 것이다. 플라톤은 이 우위, 위계적 질서, 이게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들레즈 같은 경우에는 의자 3, 모방의 모방, 반복의 반복, 재현을 거치니 의자 3이 무엇과 의자 1의 우위를, 의자 1이 더 우월해 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의 네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미음 적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이야기하면 몇 번을? 4번 선지 리을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19번 문제 갈게요. 우리 친구들 19번 문제 오답률 굉장히 높았던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정말 어렵게 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와 함께 꼼꼼하게 왜 답이 4번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번 선지부터 볼게요. 플라톤은 자료 2의 B가 만든 의자와 달리 자료 1의 초안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한 나쁜 이미지라고 보겠군이라고 이야기하네. 자, 자료 2의 B가 만든 의자, B는 가구 장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플라톤은 장인이 만든 의자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는 거야? 여기에는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반면에 초안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대로 베낀 거야. 그대로 베낀 이는 질 나쁜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의 시각으로 이와 같은 생각 등장할 수 있겠죠. 자, 2번. 플라톤은 자료 1에 A가 그린 캐릭터들과 자료 2에 C가 그린 그림들은 모두 사이비 기술로 그려진 것들이라고 보겠군. 그렇죠. 플라톤의 입장에서 A가 그린 캐릭터들은 계속적인 모방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자료 2에 C가 그린 그림들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모방의 모방을 반복한다. 이건 다 가짜 사이비 기술로 만들어진 거라고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들레즈는 자료 1에서 캐릭터에 대해 음료 회사가 한 혹평과 자료 2에서 의자 0에 대해 평론가들이 한 극찬에는 모두 대상의 가치를 재단하는 폭력성이 내재해 있다고 보겠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들레즈가 강조한 게 뭐였어요? 플라톤을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뭐가 더 우월해? 원본과 사본과 그 다음에 시뮬라크를 보면서 원본이 제일 우월해라고 하는 이 위계적 질서를 잡는 것 자체가 뭐다? 이거다. 그치, 이거다. 폭력적이다. 폭력성이 담겨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마찬가지야. 자료 1에서 첫 캐릭터에 대해서 음료회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저거 별로야. 별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야?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 내리는 시선이죠. 그 시선 안에 뭐가 들어있어?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 자료 2에서 의자 0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극찬을 했어요. 우와, 저게 진정한 예술이야.
이렇게 떠받드는 것 안에도 뭐가 저것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별로야 라고 이야기하는 시각이 담겨 있는 거잖아. 이것도 역시 위계적 질서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따라서 3번 선지는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보드리아르는 자료 1의 인기 캐릭터가 된 최종 캐릭터는 초과실제가 자료 2의 의자 1은 예술성을 인정받는 순간에 초미학 상태가 되었다고 보겠군 이라는 선택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 자료 1 같은 경우에는 최종 캐릭터가 뭐를 실제를 대신하게 된다, 초과실제가 된다라고 본 건 맞아요. 반면에 자료 2 같은 경우는 보드리아르가 의자 1이 예술성을 인정받는다, 초미학 상태가 된다. 초미학 상태는 뭐야? 예술이 내파된 상태. 미적 가치가 파괴된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자료 1에서 의자 1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순간이 예술의 미적 가치가 파괴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지. 의자 0이 발표가 되면서 수많은 미술관들에서 깃발, 그 다음에 책상 그대로 전시하면서 예술성을 평가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하는 범주가 일상 영역까지 확장이 되면서 예술적 가치가 사라진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보드리아르가 이야기한 초미학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자 1은 예술성을 인정받는 순간 이게 아니야. 의자 0이 나가게 되면서 이거 예술성을 인정받으면서 초미학 상태가 되는 거야. 따라서 4번 옳지 않고. 맞아, 5번 갑니다. 보드리아르는 자료 1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실제 상품과 광고 속 캐릭터의 경계가 자료 2에 각국 미술관에서 일상사물과 예술작품 간의 경계가 내파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겠군. 그렇죠. 캐릭터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아.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 그 다음에 일상사물이 예술작품이라고 전시가 되기 시작을 했어. 경계가 내파된 것이다라고 본 거죠. 5번 적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다음 몇 번에? 4번 선지. 초미학 상태는 의자 1이 아니라 의자 0의 예술성이 인정받는 순간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20번 문제 가봅시다. 가와 나에 담긴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는 뭐였습니까? 둘레즈가 이야기한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반복할 뿐이다. 이 반복이라는 것의 가치를 긍정하고 있는 둘레즈야. 반면에 니은, 보드리아르가 예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극적으로 보드할 것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예술의 영역이 일상까지 확장이 되면서 예술의 가치가 사라진 현상을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1번 갑니다. 가에는 예술작품이 사물 그 자체로서 존재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이, 나에는 예술작품이 예술로서 미적 가치를 선택하는 방법이 담겨있다. 자, 예술작품 그 자체를 인정해야 된다. 시뮬라크르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야. 둘레즈의 생각이야. 반면에 나에서 보드리아르는 예술작품이 미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따라서 뒤에 나와 있는 설명 옳지 않고. 2번, 가에는 예술작품을 사본의 사본으로 평가하는 입장에 대한 수용이 나에는 모든 것이 미학적인 것이 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에서는 예술작품을 사본의 사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가에 대한 생각 잘못됐고. 3번 갑니다. 가에는 반복이 실현된 예술작품은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의미가 나에선 미적인 것과 비미적인 것의 변별성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변별성 사라졌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건 맞아. 근데 가에서요, 예술작품이 반복됐을 때 본질에서 멀어진다라고 본 겁니까? 이건 둘레즈가 아니라 플라톤의 견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 옳지 않고. 자, 4번, 가에는 예술작품을 주체 판단에서 독립된 존재로 만들지 못하는 예술가의 한계가, 나에는 예술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는 예술가의 한계가 담겨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가에서요, 예술작품이 주체 판단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에 대한 내용이죠. 나에서는요, 예술 자체가 미적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옳지 않고. 맞아, 5번. 가에는 반복을 통해 위계적 질서에서 벗어난 예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 그렇죠. 반복하게 되면 그 차이가 곧 의미야. 반면 나에서는 증식을 통해 그 어떤 것도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게 된 예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즉 초미학 상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보드리아르의 시각이 담겨져 있는 게 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적절한 것은 몇 번? 5번 선지가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트의 마지막 문제, 단어 문제로 갑니다. 문맥상 A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줄 들어가 있는 부분 A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A는요, 나의 첫 문장이네요. 나의 첫 문장. 보드리아르는 현대사회는 미디어 광고가 생산하는 복제 이미지들로 만들어진 세계라고
말한다. 말한다에 밑줄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푸는 것이 제일 수월할 것이냐? 밑줄 들어가 있는 A 부분 있죠. A 부분을 의미가 통하게 다른 단어로 바꿔보는 거야. 말한다를 다른 단어로 바꿨을 때 의미가 통한다. 뭐가 될까요? 평가한다. 뭐 이런 게 되겠죠. 즉 A는 평가한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하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그와 비슷한 의미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1번. 사람들은 흔히 내 글을 관념적이라고 말한다. 관념적이라고 평가한다. 가장 가까운 건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청중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말한다. 여기서 뭐예요? 말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평가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자, 3번. 힘센 걸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힘센 것을 강조해서 확인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역시 A와 가깝지 않고. 경비 아저씨에게 아이가 오면 문을 열어달라고 말해두었다. 이거 약간 부탁하다는 의미죠. 따라서 A와 가깝지 않고. 자, 5번. 동생에게 끼니를 거르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를 않는다. 아무리 평가해도 아니잖아. 따라서 5번도 옳지 않다. 여러분 가장 비슷한 것은 몇 번? 1번 선지를 골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어렵게 풀었을 법한 첫 번째 독서 세트를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독서 세트로 넘어가게 되면 우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또 어려운 것도 나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굉장히 생소한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과학 혹은 기술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지문 같은 경우 여러분이 지문 내용 중에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기술이 구현이 되는가, 작동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지문을 분석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저와 함께 중요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오염된 물을 사용 목적에 맞게 정화하는 정수 처리 기술에는 침전 과정은 부유하는 오염 물질을 가라앉혀 물의 탁도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정수 처리 기술, 이 처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의 탁한 정도를 줄이는 거야. 제거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부유물이 물보다 비중이 더 커요. 이 경우에는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 없이 뭐만 비중이 크니까 중력만으로 가라앉힐 수 있어. 이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보통 침전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야. 가만히 놔두면 물의 탁도를 높이는 그 물질들이 다 가라앉게 된다. 그래서 물을 정화시킬 수 있다. 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중력만으로 침전시키기 어려운 콜로이드 입자와 같은 물질들이 있어요. 이제 비중이 물보다 작은 것이 되겠죠. 이 콜로이드 입자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이용하느냐? 화학약품을 이용을 해. 그래서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입자들을 응집시켜서 가라앉히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약품 침전 방식이라고 한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첫 단락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보통 침전 방식, 약품 침전 방식. 자, 그럼 이 글에서는 이 둘 중에서 무엇에 대해서 보다 포인트를 맞춰서 방점을 찍어서 설명하는 걸까? 그렇지. 요게 좀 더 복잡하겠죠. 따라서 이 글은요, 약품 침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 방식이 구현이 되는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미세한 입자들이 있어요. 이 입자들은 입자 간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로 좁혀지게 되면요, 어떤 특징을 갖느냐?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발데르발스 힘.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응집하게 돼. 자, 너무 미세해서 가만히 놔둬도 가라앉지 않는 거야. 가라앉지 않을 때 이 입자들끼리 서로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 서로 끌어당겨요. 이 발데르발스 힘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겨서 애들이 뭉쳐. 뭉치면 상대적으로 커지겠지. 이렇게 커지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수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가능한 것인데, 하지만 물속에서 부유하는 아까 콜로이드 입자가 있었죠. 이 콜로이드 입자는요, 그냥은 아니야. 수산화 이온과 결합하게 됩니다. 결합하게 되면요, 특징을 갖게 돼요. 전하를 띠게 돼.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를 밀어내는 뭐가 발생을 하게 돼? 정기적 반발력이 발생을 하게 돼. 서로 끌어당겨야 작은 입자들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겠지. 근데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커질 수가 없잖아.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거리가 좁아지지 않아요. 그 결과 콜로이드 입자들은요, 물속에서 균일하게 일정 거리를 유지하잖아. 분산돼서 안정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들의 안정성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물의 탁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는 거야.
따라서 뭔가를 화학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이들을 뭉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냥 놔두면 안 뭉친다고.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물의 탁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걸 없애야 된다. 그 방법이 지금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약품 침전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약품 침전 방식에서 어떤 약품을 쓰느냐? 일단 일반적으로 응집제. 어떤 응집제를 쓰는지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응집제를 주입해가지고요. 정기적 중화작용이라고 하는 1단계, 그 다음에 가교작용이라고 하는 2단계를 거쳐서 콜로이드 입자의 영향으로 발생한 물의 탁도를 낮추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래요. 자, 여기서 앞단락에 나왔던 내용과 한번 여러분 엮어보세요. 자, 엮어서 이 응집제를 주입하게 되면 콜로이드 입자의 영향으로 발생한 물의 탁도가 낮아진다. 그럼 콜로이드 입자가 가지고 있는 뭐를 없애주는 걸까? 전기적 반발력을 없애주겠지. 전기적 반발력 때문에 이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 이걸 없애야지만 얘네들을 뭉치게 할 수 있을 거고, 뭉쳐야지만 뭐 할 수가 있다? 가라앉게 만들 수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전기적 반발력을 없애는 거니까 전기적 중화작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어가 볼게요. 이때 사용된 응집제는요, 보편적으로 알루미늄 염과 철염 등의 양이온 응집제를 씁니다. 물과 화학 반응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생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다가 포인트 맞춰야 되는 거, 단계.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될지 지금부터 여러분 본문의 4번째 단락에서 설명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게 이 지문의 핵심이 되는 거야.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선 3번째 단락에서 1과 2 숫자 붙였습니다. 1단계는 뭐였어요? 정기적 중화 단계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정기적 중화작용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1단계. 탁도가 높은 물에요. 먼저 뭘 집어넣느냐? 응집제를 주입합니다. 응집제 주입하면 응집제와 물 사이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탁도가 높은 물이 되겠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양전하의 금속 화합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양전하의 금속 화합물이기 때문에 음전하를 띈 콜로이드 입자와 어떻게 되는 거야? 결합하게 되는 거야. 그럼 콜로이드 입자 간에 뭐가? 아까 얘기했죠? 전기적 반발력, 이로 인해서 거리가 유지. 근데 이게 감소가 돼. 그러면 지들끼리 뭉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콜로이드 입자들이 불안정화되면서요, 물 분자의 운동이나 물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반데르발스 힘이 작용할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면 반발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서로 응집하여서 침전이 가능한 작은 플록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머릿속에 구조 만들어줘야 돼. 탁도가 높은 물이 있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는데? 응집제 집어넣는데. 응집제 집어넣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양전하의 금속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이 금속 화합물과 뭐가 결합을 해? 콜로이드 입자가 결합을 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기적 반발력이 약화되면서 작은 플록이 형성이 된다라고 과정이 정리가 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걸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전기적 중화작용은 응집제 주입 후에 극히 단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콜로이드 입자와 금속 화학물이 빠르게 결합하게 반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물을 빠르게 젓는 급속 교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물을 빠르게 막 저어가면요, 얘네들이 이제 잘 결합을 하게 돼서 작은 플록이 잘 형성이 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1단계 전기적 중화작용 봤어요. 2단계 가교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가교작용에 대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교작용에서는 전기적 중화작용으로 형성된 뭐가? 아까 작은 플록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요, 더 크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더 크게 만드느냐? 침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것들이 있는 것보다 큰 플록이 있어야지만 빠르게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수가 있겠죠. 플록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반데르발스 힘만으로는 플록의 크기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작은 플록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응집제 주입을 해놓은 상태죠. 주입으로 형성된 화합물 중에서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은 가교작용. 아까 봤던 전기적 중화작용에서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거기서는 양전하의 금속 화합물이었어요. 고분자 화합물은 플록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작은 플록들이 가교 역할을 하는 고분자 화합물에 의해서 뭐가 된다? 큰 플록이 되는 거.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더 빠르게 침전하고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교작용 과정에서 침전에 용이한 큰 플록을 만들기 위해서 연결대 접촉 시간을 늘려줘야 돼. 그리고 연결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천천히 저어주어야 되고요. 이걸 완소교반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기적 중화작용에서 물을 빨리 저어줘야 돼. 급속교반을 해야 되고, 가교작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천천히 저어주어야 돼. 완속교반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작은 플록에서 큰 플록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 내용 전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탁도가 낮아졌죠. 큰 플록이 만들어지면서 오염물질들, 제거해야 되는 물질들이 가라앉기 시작을 한 거야. 탁도가 낮아진 물에 전기적 중화작용과 가교작용에서 반응하지 못한 응집제를 넣어놓은 상태잖아. 근데 응집제를 너무 많이 넣어준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태야. 이 경우에는 전기적으로 중화되었던 콜로이드 입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양전하로 바뀌게 되는 거야. 원래 음전하였잖아. 양전하로 바뀌게 되면서 이를 뭐라고? 전하 역전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콜로이드 입자들이 다시 재안정화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얘네들이 음이온을 가지고 음전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전하인 금속 화합물과 결합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전하 역전 현상으로 해서 양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금속 화합물과 결합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또 다시 안정화된 상태가 되고요. 이 경우에 물의 탁도가 다시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여분의 응집제는요, 물과 화학 반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뭐 하게 되느냐? 반응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경우에 침전성 금속 화합물을 형성하게 돼. 이 금속 화합물 같은 경우는 마치 그물망처럼 콜로이드 입자가 양전하로 바뀐 상태로 있겠지? 얘네들을 흡착, 붙이면서 가라앉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채걸음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이 많이 남아있는 응집제로 인해서 전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탁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지만, 그 응집제들이 궁극적으로 뭐가 된다? 침전성 금속 화합물이 되면서 콜로이드 입자들을 붙인 상태로 가라앉아서 다시 탁도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현상을 다시 뭐라고 이야기한다? 채걸음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내용이 돼요. 저와 함께 일단 교재의 내용,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했는데, 핵심은 뭐가 되는 거야? 1년의 단계를 확인하는 거야. 그 1년의 단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확인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2번 문제.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번. 급속 교반은 콜로이드 입자와 금속 화합물의 결합을 촉진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급속 교반. 빠르게 저어주는 거였죠. 빠르게 저어주는 것은 음이온,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콜로이드 입자와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금속 화합물 사이의 결합을 촉진해서 뭐를 만드는 거야? 작은 플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네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해 주죠. 따라서 적절. 자, 2번 약품 침전 방식은 콜로이드 입자의 응집을 위해서 화학 약품을 이용한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온계 응집제를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번도 맞는 이야기. 자, 3번 부유물의 비중이 물보다 큰 경우. 부유물의 비중이 물보다 커. 이 경우에는 중력만으로 부유물을 침전시킬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보통 침전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죠. 첫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물을 빠르게 저어서 플록끼리 접촉할 시간을 늘리게 되면 채걸음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거. 물을 빠르게 젓는다라고 하는 건 뭐죠? 급속교반이죠. 급속교반 같은 경우는 플록끼리 접촉할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급속교반은 뭐와? 금속 화합물과 콜로이드 입자의 결합을 빠르게 많이 활성화시키는 거였어요. 자, 플록끼리 접촉할 시간을 늘려서 큰 플록을 만들어내는 것은 천천히 저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물의 탁도가 다시 높아졌다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 거야? 채걸음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따라서 빠르게 젓는 것과 플록끼리 접촉한다, 채걸음 현상, 어느 것 하나 연결되지 않는 선택지입니다. 4번이 옳지 않다. 자, 마지막 5번. 양이온계 응집제는요, 물과 화학 반응하여서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형성해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가 뭐가 나와 있었죠? 맨 처음에 금속 화합물도 만들어내고요. 그러다가 고분자 화합물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분의 응집제가 최종적으로 침전성 금속 화합물도 또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죠. 5번 적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몇 번을? 4번 선지 골라주면 됩니다. 자, 23번 문제 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기억과 니은이 뭐냐? 기억은 반데르발스 힘이고요. 니은은 정기적 반발력입니다. 반데르발스 힘 그냥 기본적인 내용. 뭐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야. 반면에 정기적 반발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서로
밀어내는 힘이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1번 갑니다. 기억은 입자가 일정 거리 안에서 서로를 밀어내는 힘 아니야. 끌어당기는 힘이 반대를 발생. 자, 2번 기억은 입자가 물속에서 균일하게 분산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반대를 발생 힘은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뭉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서로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분산되는 것이죠. 옳지 않고. 자, 3번 니은은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발생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다. 뭔가 전혀 안 맞는 소리죠. 왜냐면 전기적 반발력으로 인해서 서로가 멀어지게 되는 거지. 멀어지면 발생하는 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니은은 입자가 띠고 있는 전하의 성질로 인해 작용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여러분, 니은 입자가 띠는 전하의 성질, 전기적 반발력은 입자가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4번 적절. 자, 마지막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입자가 이온과 결합할 때 형성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니은은 맞아. 왜? 전기적 반발력과 관련해서 콜로이드 입자가 수산화 이온과 결합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힘이. 반면에 기억, 반대를 발생 힘 같은 경우는 입자들끼리 거리가 좁아지게 되면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온과 결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몇 번을? 4번 선지를 골라주면 되고. 그 다음 요 세트에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요 문제를 가장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정답률도 꽤 낮게 형성이 됐고요. 딱 보자마자 우리 친구들 우와 쉽지 않겠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있을 거야. 왜냐면 보기 안에 딴 것도 아니고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 그래프도 해석해야 되고 막 온갖 생각들이 머리에 들 텐데 그래프를 잘 보면 돼. 왜 잘 봐야 되느냐? 그래프 보세요. 탁도가 Y축이야. 탁한 정도. 탁도가 일정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다. 즉 탁한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무얼 넣었으니까. 본문에 따르면 여기에서 A 부분에서 응집제를 집어넣었을 거야. 그러니까 탁도가 쭉 떨어지게 됩니다. 즉 A와 B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아까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던 전기적 중화작용. 전기적만 쓸게요. 전기적 중화작용과 가교작용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A하고 B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야. 요 사이에서 일어나게 됐다가 B 이후에 탁도가 다시 올라가는 양상을 띱니다. 왜 올라갈까요? 본문에서 이야기했잖아.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하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탁도가 다시 높아지게 된다. 근데 높아졌던 탁도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체거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침전성 금속 화학물이 탁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던 콜로이드 입자 흡착 붙이면서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탁도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요거만 잘 분석했으면 선택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1번 갈게요. A에서 주입된 응집제는 A와 B 사이에서 콜로이드 입자 간의 거리를 좁히는 작용을 하겠군. 응집제가 들어가서 콜로이드 입자가 전기적 반발력으로 인해서 서로 밀어내서 서로 결합하지 못하는, 응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 이 거리를 좁혀서 뭐가 될 수 있게 반대를 발생 힘이 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따라서 1번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2번. A와 B 사이에서 형성된 고분자 화합물은 플록과 플록을 연결하여서 침전이 용이한 큰 플록을 만들겠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 B 사이에서 가교작용이 일어나죠. 가교작용에서 고분자 화합물이 뭐 한다는 거야? 플록, 작은 플록과 작은 플록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서 커다랗게, 그래서 더 잘 가라앉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2번 적절. 자, 3번 A와 B 사이에서 탁도가 급속하게 낮아진 것은 가교작용으로 형성된 플록의 침전 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죠. 가교작용으로 하게 되면 작은 플록은 천천히 가라앉을 거야. 근데 플록이 커지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많이 가라앉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3번 맞는 이야기. 자, 4번 B와 C 사이에서 탁도가 다시 높아진 것은 A에서 주입된 응집제가 전기적 중화작용과 가교작용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있어서 뭐를 일으키기 때문에 콜로이드 입자의 전하 역전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탁도가 다시 높아진다. 자, 마지막 5번 C 이후에 탁도가 낮아지는 것은 B에서 형성된 긴 사슬 형태의 화합물 뭐죠? 긴 사슬 형태의 화합물은 우리 본문에서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고분자 화합물이 하는 역할은 뭐였죠?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자, 가교 역할을 하는 고분자 화합물이 콜로이드 입자들과 흡착하여서 침전했기 때문이다. 흡착하는 것은 고분자 화합물이 아니라 침전성 금속 화합물이 형성이 되면서 콜로이드 입자와 흡착해서 가라앉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긴 사슬 형태의 화합물이 아닙니다. 따라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을? 5번을 골라주면 되는 거야.
힌트가 지문 안에 다 나와 있다고요. 지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니? 이 응집제를 주입하게 되면, 양이온계 응집제를 주입하게 되면 세 번째 단락에서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그 화합물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구나.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짐작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세트의 마지막 문제로 가봅시다. 25번 문제.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의 일부, 가부터 라까지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바로 해볼게요. 오염된 물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입자는요, 수산화 이온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전하를 띠게 되겠죠. 음전하 띠면서 전기적 반발력으로 인해서 서로를 밀어내. 그러면서 무슨 상태가 돼? 안정화, 불안정화, 안정화. 이 상태에서 부유하게 되고요. 응집제를 주입하게 됩니다. 응집제를 주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전기적 중화작용이 일어나고요. 가교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밑에 나와 있는 나를 보니까 뭐가 들어가야 될까? 전기적 중화. 자, 그리고 콜로이드 입자는 어떻게 되게 됩니까? 그 전에 안정된 상태로 있다가 이 전기적 중화작용이 일어나서 점점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응집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응집제를 과다하게 주입하게 되면요, 이 응집제가 남아서 어떻게 된다? 콜로이드 입자를 양전하로 바꾸게 되는 전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가에는 안정화, 나에는 전기적 중화, 다에는 불안정화, 라에는 전하 역전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잘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하면 몇 번을? 3번 선지를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빈칸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채워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우리 2부에서 문법 문제 1부, 그 다음에 독서 지문 중에 1부 두 세트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3부와 4부에서도요, 여러분의 실력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안녕.